자, 봅시다. 수학2 집합. 순마에 관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페이지 24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집합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직관이나 사고를 통해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대상을 하나의 전체로 묶어 놓은 것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한대요. 그럼 집합이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은 명확한 기준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집합이라고 말해요.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이요, 잘생겼다라고 불리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아닌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집합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했다라고 치자.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지금 박동원 수학학원에서 키가 10m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선생님이 말했다 이거야. 박동원 수학학원을 다니는 학생 중 키가 10m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이야. 그러면 얘는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야. 왜냐면 그 기준 자체가 어떤 모임이냐라고 했을 때 키가 10m 이상인 학생들이라고 했잖아. 10m 이상이라는 건 키가 크다라는 표현은 명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10m 이상이라고 하였으니 얘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으니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얘를 만족하는 학생들은 있겠어 없겠어? 없지. 키가 10m 이상인 사람이 어딨어. 괜찮아요?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얘는 뭐다? 집합이다 라는 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요게 페이지 24페이지의 중요한 내용 같아. 그러면서 밑에 줄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기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기호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원소와 집합의 뭐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라고 했을 때 포함, 관, 걔를 나타내는 기호인 거 맞지? 그래서 약속이라는 거야. 포함할 때는 포함한다, 그리고 얘는 뭐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에 대한 새로운 약속에 대한 설명이 2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페이지 25페이지로 가서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을 선생님이 정확하게 찝어드릴게. 25페이지에 보면 원소 나열법과 조건제시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원소나열법 밑에 바로 어디에다 밑줄을 치시냐면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낼 때는 같은 원소는 중복하여 쓰지 않고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바뀌어도 된다. 예, 여기에 밑줄 치세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도록 할게.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그 밑줄 친 부분에다가 집합의 중요 성질 두 가지야. 순서를 바꿔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첫 번째 성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얘는 비순서쌍의 개념이라는 거야. 집합은 결국 뭐라고? 비순서쌍이라는 거야. 무슨 소리 나는지 봐봐. 먼저 비순서쌍을 이야기하기 전에 순서쌍의 대표적인 예, 순서쌍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죠? 라고 물었을 때 좌표가 순서쌍의 대표적인 예야. 좌표라는 세상 속에서는 2,1이라는 이 좌표와 1,2라는 좌표는 전혀 다른 세상인 거 맞지? 그치? 좌표 평면에다 얘 점을 찍게 되면 나여 1,2, 나여 2,1 점 찍히는 세상이 달라. 그치? 그래서 1,2와 2,1은 다른 세상인 거 맞지? 얘를 우리는 순서쌍의 개념이라고 불러. 순서쌍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좌표야. 그런데 비순서쌍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집합이 된다라는 거야. 즉 집합의 세상 속에서는 1, 2와 2, 1이라는 이 집합이 결국 뭐하다? 같다라는 거거든. 괜찮아? 그래서 순서쌍의 대표적인 예는 좌표,
비순서쌍의 대표적인 예는 뭐다? 집합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성질이 정말 중요해. 두 번째 성질이 순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중복하여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해석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어떤 A라는 집합을 말할 때 1, 2, 2, 콤마 찍고 3, 3, 3,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죠? 라고 했을 때 6개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건 표기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지. 왜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는 건 이 집합을 표현할 때는 2, 2가 2개, 3이 이렇게 3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1, 2, 3 이렇게 표현해야 해. 무슨 소리냐 이거는? 이런 소리야. 1, 2, 3 집합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는, 다시 뭐라고? 집합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는 서로 다른 대상이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야.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는 그 각각이 모두 다 서로 다른 대상이어야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 2, 2개, 3, 3개 이렇게 중복해서 쓴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이젠 고3 때까지 우리는 많은 영역을 공부할 텐데, 수원도 공부할 거고 수투도 공부할 거고 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리고 선택에 따라서 기하 벡터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실 텐데, 이과생이라고 한다면 기백까지.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행동 영역을 잡아드릴게. 만약에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말이야, 이 단원이 수학 하에 대한 이야기뿐만은 아니야. 수학 1이 됐든 수학 2가 되었던 나한테 집합에 원, 소의, 개, 수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묻는 문항이 못했다면, 출제되었다면, 그때 우리의 행동 영역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중복은 허락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중복된 대상 찾자야. 중복된 대상이 도대체 몇 개 있는 건가? 이런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을 때 우리는 6개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기법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다 서로 다른 대상이라서 1, 2, 3 이렇게 표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결국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3개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 찾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고3 때까지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중복된 대상, 그런 개수는 몇 개일까? 이게 문제풀이의 키워드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한 명이 전체적인 내용을 잠시 찍어주세요. 그리고 공유합시다. 한 명 아무나. 빨랑. 현이가 찍어줘. 자, 봐봐. 그러면서 밑에 줄에 다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원소 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 있는데, 당연히 조건제시법이 선호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 여기서. 그런데 나는 여기에 주목해 얘들아. 조건제시법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떤 집합을 바를 기준으로 바 앞과 바 뒤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바 앞의 기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얘의 기능은 원소 선언 기능이야. 원소 선언 기능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어떤 A라는 집합이 바 앞에 X 이렇게 되어 있을 때와 어떤 B라는 집합을 X, Y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바 앞에 X가 있으면 A라는 집합은 누구를 원소로 갖는다는 거지? X를 원소로 갖는다는 거야. 그런데 B라는 집합이 바 앞에 X, Y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면 B라는 집합은 누구를 원소로 갖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냐면 좌표를 원소로 갖겠다. 얘를 설명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바 앞에 기능이 뭐라고? 원소 선언 기능. 괜찮아? 도대체 누구를 내가 원소로 가질 것이냐, 그것을 선언하는 기능이야. 괜찮습니까? 그럼 바 뒤에 기능이 무엇이죠? 라고 물으신다면 바 뒤의 기능은 선언한, 얘의 기능은 선언한 원소를 이루고 있는 미지수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바 뒤에 대한 기능이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이라고 불리는 건 바 앞에 원소 선언 기능, 바 뒤는 뭐라고? 그 원소를 선언한, 그 원소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미지수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바 뒤에 대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요게 25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잡아주고 싶었던 내용이고, 그런 다음에 넘어가서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집합의 분류라고 되어 있어. 집합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 이쪽 부분은 페이지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집합의 분류를 하는 기준이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집합을 나누는 기준은 결국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대? 유한집합인지 무한집합인지를 구분질 수 있다는 거야. 결국 유한집합이라고 불리는 것은 원소의 개수를 뭐 할 수 있다는 개념, 셀 수 있는 집합들을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부르고, 무한집합이라고 불리는 건 뭐라고?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집합,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무한집합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약속이 추가돼. 어떤 약속이 추가되냐? 새로운 기호, 얘가 등장하게 되고, 얘를 우리는 한글로는 뭐라고 읽기로? 공집합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해. 우리는 수학을 배울 때 인간이 새롭게 약속하는 그런 기호들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똑바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의 기호 자체를 정확하게 정의 자체를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훈련을 하셔야 해요. 도대체 공집합의 정의가 도대체 뭐래요? 라고 물으신다면 공집합의 정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0개인 집합.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0개인 집합.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가 0개. 아까 우리가 했었던 말 그대로야. 박동원 수학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중 키가 10m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 얘는 정확하게 뭐가 있어? 판단 기준이 정확한 거 맞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해? 집합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하는 거 맞지? 근데 10m 이상인 학생들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맞아?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학생들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는 거 맞지? 그래서 집합이긴 집합인데 얘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한다고? 공집합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다고.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밑줄 쳐야 되는 포인트 27페이지의 맨 윗줄, 명백히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인 유한집합입니다. 거기에다가 밑줄을 짝짝 쳐주세요. 공집합은 무슨 집합이라고? 유한집합이다. 학교 시험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실수 없이 답을 맞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에 대한 개념은 뭐라고? 판단 기준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냐 없냐. 맞아? 얘를 토대로 우리는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를 구분짓는 거 맞지? 하지만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0개다. 0개다라는 건 셀 수 있다의 개념이야 없다의 개념이야? 있다의 개념인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불리는 건 뭐다? 유한집합이다 라는 그 설명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까 이 기호는 누구와 누구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집합과 원소에 대한 포함 관계. 맞아? 원소가 포함되냐 이 집합에, 이 원소가 이 집합에 포함되지 않냐에 대한 그것을 나타내는 기호였던 거 맞죠? 포함이 되면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으면 짝대기 그으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기호가 등장한다는 거지. 이 기호는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기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해석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얘를 한글로는 뭐라고 말하고, A는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한글로 읽지만, 이 기호의 정의가 무엇이죠? 라고 물으신다면 이 기호의 정의는 A의 모든 원소가 A를 구성하고 있는, A라는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뭐가? 원소가 B의 원소이다. 얘를 만족했을 때 우리는 이 기호를 갖다 쓰기로 하고, A의 모든 원소가 B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될 때, 다시 A의 모든 원소가, A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일 때, 그때 우리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한다라는 게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선을 바꾸면 사실 이렇거든요. 이 말에 시선을 좀 바꿔봐서 B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다라는 거야. 잘 들어봐. 이 말은 다시 B의 입장에서 좀 재해석해보면 이렇거든. B가 A의 원소 이외의 원소를 갖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는 B가 A의 원소 이외의 원소를 갖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무슨 소리냐면, A라는 집합이, 그림을 그려보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A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1, 2, 3이었다라고 한다면 B는 A의 원소 이외에 다른 원소들인 4, 5, 6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A가 1, 2, 3을 갖고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B도 1, 2, 3밖에 안 갖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A랑 B랑 이렇게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이 기호의 정의는 뭐라고?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다. 괜찮아? 그때 우리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하고, 그때 수학적인 기호로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한다는 거지. 근데 그 경우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지.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의 원소 1, 2, 3 이외의 원소를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외의 원소를 아예 갖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럼 잠시만 찍어주시면서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안 돼. 봐봐. 봐봐. 자, 그렇기 때문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이 기호를 보고 나서 얘 해석은 몇 가지가 된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경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얘는 이 기호만 보고 나서는 항상 해석을 두 가지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때 첫 번째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고, A가 B에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두 번째, 어떻게 될 수 있다고? A랑 B랑 같을 수 있다는 거지. 같은 집합일 수 있다. 즉 첫 번째 그림은 뭐라고요? A가 갖는 원소 이외에 다른 원소들 B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맞아? A의 원소 이외에 다른 원소를 갖지 않는 경우겠지. 얘는 B의 입장에서 본다면. 괜찮아? 그리고 나서 얘를 우리는 집합의 상등이라고 말해. 집합의 상등. 집합의 상등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뭐하다는 건데? 같다라는 건데, 이 A랑 B랑 같다라는 것은 이 조건을 만족할 때라는 거야. 얘의 정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다의 정의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즉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되고 B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가 될 때, 얘를 만족할 때, 괜찮습니까? 우리는 두 집합이 같다, 두 집합은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 요게 바로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봐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이렇게 갑시다. 28페이지로 가볼게요. 페이지 28페이지로 가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밑줄 쳐주실래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리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거기에 밑줄 쳐주세요. 어떻게 밑줄을 쳐주냐? 공집합이라고 불리는 얘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라는 얘. 공집합은 A라는 집합, 공집합은 B라는 집합. 즉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라고 갖다 붙여도 이 네모 박스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항상 참이라는 거지.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참이야 라고 물으신다면 이것도 참이라는 거야. 여기에 공집합 이렇게 갖다 붙여도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 얘도 결국은 참이 된다. 요 사실이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실이 중요하냐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즉 여기 봐봐. 우리는 얘를 한글로 읽으면 어떻게 말한다고? A는 B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근데 얘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괜찮아? 즉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만 할 수 있다는 거야. A는 A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즉 A라고 불리는 걸 1, 2, 3이라는 집합이라고 한다면 얘는 1, 2, 3. 당연히 요것 또한 뭐가 된다는 거지? 참이 된다는 거지. 왜? 정의 자체가 이런 거잖아. 이 집합의 원소는 뭐야? 1, 2, 3. 서로 다른 대상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오른쪽이 다 갖고 있는 거 맞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정의를 만족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의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여전히 얘도 요 관점으로 보아도 참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3단 논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구조가 나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그림으로 봐도 되겠지만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당연히 얘도 참이죠. 왜? 한글로 우리 한번 이해해 볼까요? 이 기호는 뭐예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그거의 정의가 뭐예요? A의 모든 원소는 B의 원소이다. 그럼 A의 모든 원소는 B의 원소야. 그리고 얘를 만족한대. 이거야 이거. 앞에 조건도 만족하고 뒤에 조건도 만족하고. 뒤에 조건은 뭐래? B의 모든 원소가 뭐의 원소?
C의 원소이다. 그러면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되고 B의 모든 원소가 다시 C의 원소가 되니 그럼 A의 모든 원소는 당연히 C의 원소가 된다는 사실은 당연히 참이겠죠? 당연히 참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 놓고 우리는 요 그림 속에서 여기에 속하는 요 그림 얘를 페이지 29페이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요 A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집합들을 B의 무슨 집합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해? 진, 부분, 집합이다 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라는 게 페이지 29페이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네, 좋아. 잠시만 쉬었다가